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1일 이제 8월 달에 접어들었네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2분입니다. 저희 낭독 채널에 지금도 꾸준히 한 분씩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향하여 공지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은 김갑수 선생님의 책 백권대학에 이어서 현재는 두 번째 책 미래를 위한 과거라는 김갑수 선생님의 역사와 정치 에세이 책을 읽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늦게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백권대학이 후반이나 아니면 현재 이 책 두 번째 책에 구독을 해 주신 분들은 지나간 책을 틈틈이 같이 읽는 게 아니죠. 귀로 읽라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뜻과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는 영상 매체라든지 주제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 같은 일에 같이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로운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면 또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러는 것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자신들에게 이롭고 좋은 인생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거와 더불어 동반자가 생긴다는 그런 점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결정을 하고 같이 가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네. 그런데 지나간 부분 백권대학이라는 것이 김갑수 선생님 말씀으로는 책 100권을 읽으면 좋은 책이라 싶은 것은 10권 정도, 즉 10% 정도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책 100권의 책에 대한 비평이라기보다는 읽은 소감을 밝힌 에세이 같은 책에 대한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니까 그 백권대학 한 권만 읽어도 책 제목이 주는 풀네임이 자주인을 위한 독서 교양 백권대학이거든요. 이 취지에 딱 맞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 좀 만들어진다고 할까? 저의 체험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나라가
바로 가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1년이 꼬박 걸려서 낭독을 녹음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 늦게 시작하셨으니만큼 뭐 2배, 3배 이렇게 동참하셔야 지금 현재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같이 2배, 3배로 동참하셔야 그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람을 고스란히 여러분 각자에게 가져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드릴 부분을 제가 미리 좀 봤더니 3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왜곡된 역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3장 글이 제가 매일 세 장이 아니고 3개의 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분량은 3장의 마지막 1개의 글만 남아있고 3장을 읽어야 하면 4장에 해당하는 글이 2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분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3장 왜곡된 역사 바로 알기. 31. 김기진과 이종찬 그리고 문학상을 수상한 후배. 문학을 함께하던 지인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다. 문학 평론을 하는 후배의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는 학창시절 가까웠던 여자 후배였다. 일찍이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한 후배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한국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자기가 한턱 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받은 상의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랐다. 팔봉 문학상이라고 했다. 팔봉은 식민지 시대 유명한 문학평론가 김기진의 호다. 1944년 11월 중국 남경에서는 제3차 대동아 문학자 대회가 열렸다. 이름대로 동아시아권 대표 문인을 두루 참석시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대회였다. 이틀간의 대회를 마친 조선 문인들은 상해로 가는 도중 소주에서 내렸다. 그들 일행은 40명씩이나 떼를 지어 소주 관광을 마치고 소주 관동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대회에 처음 참가한 평론가 팔봉 김기진은 매우 의욕적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광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었다. 전황이 급박할 때였다. 화급한 일로 사령관은 자리를 비워야 했다고 참모장이 말했다. 참모장은 나이가 50줄로 보이는 일본군 소좌였다. 그는 기립한 자세를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며 문인들에게 전황을 브리핑했다. 김기진은 키 작고 나이 든 일본군 소좌의 얼굴을 정시하고 있었다. 우리 일본이 지금 진화 대륙을 점령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점과 선뿐입니다. 천진, 북경, 서주, 남경, 상해 이 같은 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선만을 우리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철도의 좌우 5마일 밖으로는 이것은 일본군의 점령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왕정위 정권도 미치지 못하고 장개석 정권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팔로군이 지배합니다. 그들은 즉 진화공산당은 일정한 방침 밑에 구체적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설계 밑에서 조직적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는 장개석도 왕정위도 일본군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진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부터 6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북에서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내려왔다. 질풍노도처럼 밀려온 인민군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아래로 밀어냈다. 대한민국 육군 본부는 대구로 급히 옮겨갔다. 대한민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 팔봉 김기진은 대구에서 종군 작가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문화인 좌담회에 참석했다. 육군 정훈감이 대구에 있는 문사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중앙에는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이 앉아 있었다. 그날 좌담회에는 20명 정도의 문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회를 보는 정훈감이 김기진에게 한 말씀을 부탁하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1944년 11월에 나는 이광수와 함께 남경에서 열리는 문학자 대회에 갔었습니다. 이 일간의 회의를 마치고서 상해까지 오는 도중 소주에서 내려 우리 일행 40명은 소주 일본군 사령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일본 대표, 남진아 대표, 조선 대표 등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없었고 참모장만 있다가 그는 우리가 들어가니까 끝까지 기립한 채 정황을 설명했는데 그는 50이 넘어 보이는 일본군 소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지금 진화 대륙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점과 선뿐입니다. 천진, 북경, 서주, 남경, 상해 이 같은 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선만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철도선의 5마일 밖에서부터는 이것은 일본군의 점령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왕정위 정권도 미치지 못하고 장개석 정권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팔로군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즉 진화공산당은 일정한 방침 밑에 구체적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설계 밑에서 조직적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는 장개석도 왕정위도 일본군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정한 방침과 조직적 설계와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적인데 우리는 일정한 방침도 없이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군요. 군에서만이라도 문화에 대한 일정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긴 발언을 끝내며 김기진은 자리에 앉았다. 장내는 조용했는데 참모총장 이종찬이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김기진은 곁눈으로 볼 수 있었다. 대동아 공영권을 홍보하는 문인대회에 갔던 경험을 김기진은 불과 6년 만에 해방된 조국의 군대에서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기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은 일본 관동군 장교 출신이었다. 이 글은 김철의 파시즘과 한국 문학을 인용 참고했어요. 제4장 위장보수와 유사진보 32. 이승만은 평화주의자였나? 나는 지금이 우리들이 공격 조치를 취하고 평양에 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절호의 시기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파의 인간들을 산악지대로 축출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굶어 죽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방어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 걸쳐 증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태균 저 한국전쟁
에서 재인용. 이것은 이승만이 미국인 정치고문 로버트 T.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이다. 이 편지는 6.25 남침 9개월 전인 1949년 9월 30일 작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북침의 의지와 그에 따른 지원을 미국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승만은 재임 중 북진 통일을 입에 달고 다녔다. 6.25 남침 직전에도 당시의 강요 조병옥 같은 이는 서울신문에 북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글을 써대고는 했다.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것은 당시 국방장관과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신성모의 말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요인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등에서 6에서 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15에서 30만에 이르는 좌익 인사와 양민을 처단했다. 6.25 직전인 1950년 6월 19일 김일성은 이승만에게 평화통일 추진 특사를 파견했다. 물론 이것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 다만 노태우 정부 때 고르바초프가 가져온 소련 문서에는 스탈린이 먼저 남측에 평화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김일성에게 조언한 기록이 있다. 아무튼 이승만은 북에서 온 특사를 잡아다 온갖 고문을 다하여 불과 며칠 만에 전향 선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일은 보수 우익들이 보아도 온당할 수가 없다. 참고로 당시 보수 김성철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역사 앞에서에 남긴 일기 한 토막을 읽어본다. 이북의 소위 조국통일 호소에 대한 이남의 처사도 온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넘어온 사람은 곧 되돌려 보내고 그 제안의 불합리함만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는지. 제안의 내용은 우물쭈물 비밀에 붙이고 이른바 호소문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전향을 시키고 방송을 하고 하니 아무리 억지의 제안을 가져왔대도 사자의 형식으로 월경해 온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도리의 어긋남이며 그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 보고 감격한 나머지 이북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좀 지나치게 어수룩한 수작이고 국민은 또 어떠한 고문을 썼기에 일껏 결심하고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쉽사리 변절하게 하였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작 이승만은 6.25가 터지자 즉각 대전으로 도망쳤다. 그는 서울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대국민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난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래놓고 나서 그는 또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한다.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를 끄는 것은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되어서였다. 민간인은 물론 수많은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은행 지하에 현찰을 그대로 두고 피난하면서도 형무소에 수감 중인 좌익 인사들은 적출해서 사살했다. 반면에 화급한 경황 중에도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까지 챙겨서 풀어주었다. 이승만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다. 그가 반공포로를 무단으로 석방한 것도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반도에 26개의 핵폭탄을 쓰자는 메가더의 주장을 지지했다. 전쟁이 끝나고 전작권을 돌려주려는 미국에 그는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33. 영구미제 김구 암살 사건 프로파일링. 염동진은 8.15 전국에서 여러 테러를 주도한 백의사의 두령이었다. 백의사는 신탁 통치를 놓고 벌인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임시정부의 정치 공작대와 연계하여 대부 테러 공작을 전개했다. 1946년
평양역 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것은 백의사와 결탁한 북의 테러리스트라는 설이 있다. 당시 김일성은 무사했지만 그를 경호하던 소련 장교 노비첸코는 오른팔을 잃었다. 염동진은 좌익이었던 김두한을 설득하여 방공 폭력배로 전향하게 만들었다. 그의 테러 대상은 좌익이거나 노선이 모호한 우익이었다. 8.15 전국 남한에서 벌어진 무수한 테러 살인의 다수는 염동진이 주도한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는 6.25 즈음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나는 백범 김구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굴하여 공개한 자료들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읽어보았다. 결과 정치적 테러 사건은 언제나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는 예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사료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제나 상반되는 자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판단은 내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역사 기록의 허브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알고는 크게 놀랐다. 아울러 역사를 판단하듯이 범인을 추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8.15 전국의 중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의 암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좌와 우의 중간 노선을 택했으므로 좌우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운형을 죽인 사람은 좌인가 우인가? 심증으로는 우익이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정치적 테러는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적 테러라고 해서 배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전국의 정치적 테러들은 하나같이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그것은 수사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른바 영구 미제 사건이 된 셈이다. 영구 미제 사건을 낳는 경우는 두 가지다. 수사가 잘못되는 경우와 수사가 방해를 받는 경우, 사건의 배후는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8.15 전국의 암살 테러들은 후자의 경우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는 하나같이 수사를 방해할 실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권력 집단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었다. 김구의 암살은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내가 읽은 모든 자료에는 추정이나 단정만 존재할 뿐이었다. 온전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기밀 사항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글을 읽으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도 그 글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법이다. 진실한 주장에는 언제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해방전국의 테러 사건들은 모두 미제로 남아있다. 나는 연습 삼아서 가장 큰 미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의 암살 사건 배후를 프로파일링 해보았다. 1. 김구를 저격한 것은 당시 포병 소위 안두희이다. 2. 그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끝내 입을 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그의 진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백에 의한 증거 확보는 불가능해졌다. 3. 살인범 안두희는 사건 발생 전후 이승만 정부의 줄기찬 보호와 비호를 받았다. 4.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에 의하면 안두희는 염동진이 주도하는 한국 테러 조직 백의사의 단원이었다. 5. 동시에 안두희는 미국 CIC 요원이었다. 6. 동시에 안두희는 서북청년단의 단원이었는데 당시 이 단체는 이승만의 일을 돕고 있었다. 7. 동시에 안두희는
김구 주도의 한독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8. 4, 5, 6, 7항 중에서 적어도 2개에서 3개는 위장을 위한 준비 방책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9. 당시 백의사와 김구는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었다. 10. 당시 이승만과 미국은 담합의 관계였다. 11. 공개된 미국의 기록 문서에는 당시 미국과 이승만은 김구가 좌우의 합작의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증거 제시 없음. 12. 공개된 미국 기록 문서에는 당시 백의사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김구를 죽이라고 말했다면 안두희 역시 피의 맹세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실제로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시한다면 그리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추리에 불과하다. 13. 결과적으로 미국의 문서는 김구를 죽인 배우가 염동진의 백의사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4. 그러므로 안두희의 배우는 일단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교 기록 문서에는 1년의 세탁 과정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15.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구 암살은 미국의 기획과 이승만의 용역 제공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6. 따라서 미국 관련자와 이승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고 운이 좋으면 그들의 자백에 의해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런데 현재로서 16항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승만은 죽었고 한국 경찰은 미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8.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영구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단연 높은 것이다. 8.15 전국의 테러 사건들 말고도 한국의 현대사는 무수한 고통과 의혹들을 간직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일견 활기에 넘쳐 보이는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의 과거만 들춰보아도 참으로 많은 상처와 흉터로 얼룩져 있다. 그 얼룩 무늬들은 이름하여 암살과 학살, 투옥과 처형, 고문과 조작 등이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좌우 대립에 있다.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대부분의 모순과 부조리들은 분단 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산하에는 분단 체제로 인한 억울한 유골이 최소 100만 이상은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멀쩡해 보이는 내 조국의 배후에 오열과 원한의 처절하고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그 짙은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과 화해일 것이라고 맥없이 최종 결론은 내린다. 이로써 오늘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